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게리 겐슬러 쭈꾸미 대가리의 멘트가 꽤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멘트는 아닌데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이게 결국에는 SEC의 스탠스 전환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렇게 멘트를 날린 게 이더리움도 증권이고 역시 XRP도 증권이다 이렇게 해석되면서 나름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재료이면서 SEC가 한 발 더 물러선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뉴스 플래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겐슬러의 주장과 함께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40%가 넘고 1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의 행태, 다시 말해서 이 크라켄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한 것,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솔라나 등 지분증명 블록체인이 다소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좀 더 길게 시간의 관점을 놓고 바라봤을 때 쇠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이 같은 상황이 1, 2년 안에 막 급작스럽게 벌어지진 않겠지만 경제 상황을 보나 성장세를 보나 글로벌 영향력 상황을 보나 하나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과거의 미국과는 결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의 국제정책 고문은 유럽이 암호화폐 규제 부문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수잔 프리드먼은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유럽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미국을 확실히 앞서고 있다. 앞으로 업계 내부에서 책임감 있는 참여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허브로 유럽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리플 소송이 리플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리플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내일 리플 소송 결과,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물론 리플이 이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상 상식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외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소송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망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리해서 추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지든 이기든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면 리플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규제받는 첫 암호화폐가 된다. 규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리플은 거래소에 재상장될 것이다. 은행과 주요 기업들은 유틸리티 목적으로 XRP를 사용할 것이고 리플은 이후 IPO를 통해서 증시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이건 리플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건데, 과연 올해 상반기 전후 시점에서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불안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는 분명하지만 기대 포인트 역시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상황도 암호화폐 업계 안팎도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리플은 제갈길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신흥 핀테크로 불리는 엣지 리밋이라는 곳이 리플 레저 위에 올라탔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회사가 트랭글로와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랭글로는 리플의 아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리플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엣지 리밋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등의 이 ODL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엣지 리밋의 공동 설립자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모든 고객에게 포괄적인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엣지 리밋의 광범위한 송금 네트워크와 트랭글로의 전문성이 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둘 다 CBDC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핵심적인 화두이자 공교롭게도 미국이 가장 어리바리치고 있는 분야라서 그런지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호주 중앙은행이 CBDC를 리플 레저 기반으로 구축할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리플 초기 멤버 출신이 CBDC 시범 프로젝트 총괄자로
합류하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부분인데 아직 호주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충분히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의 초기 멤버로서 동아시아와 메나 지역의 매니징 디렉터로 일했던 딜립 라오는 지난해 9월에 이 호주 CBDC 파일럿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양반의 리플랩스 이력 가운데 특히나 관심을 받는 내용은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프라스트럭처 혁신의 글로벌 헤드로 일했던 것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각국 중앙은행의 기존 시스템에 XRP 레저 기술을 주입해서 새로운 혁신을 일구는 그런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기성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리플 레저 위로 올라타는 상황을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 레저를 중앙은행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누구보다 강력한 노하우와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호주 CBDC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 리플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난해부터 나왔던 겁니다. 영국 중앙은행과는 이미 7년 전부터 이 CBDC 관련 협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호주 중앙은행의 CBDC와 관련해서도 리플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리플이 구축한 비전은 지금도 꽤나 훌륭하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랩스가 현재 20개 중앙은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은 좀 더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아시아 메나 지역 담당 이사인 브룩스 앤트 위슬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2023년 리플의 핵심 초점은 CBDC이고 이를 위해서 리플은 지금 20개 이상의 중앙은행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의 멘트 중에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리플 사업의 대부분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규제기관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책팀은 지난 1년 동안 확장을 해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지금 헛짓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SEC를 매기는 멘트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의 상황은 꽤나 어수선한데 리플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번에 블록웍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러 의미 있는 멘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목부터가 일단 재밌습니다. 크립토 기업에 대한 리플 법률 고문의 조언은 미국을 떠나라. 알데로티의 첫 번째 조언으로 미국은 규칙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크립토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규제권이 명확한 곳으로 가는 게 낫다. 여긴 공평한 경기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쭈꾸미 대가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갠슬러는 집행에 대한 조치가 제시되기 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바로 이게 문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소송 결과가 지금부터는 언제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 3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가능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는데 먼저 리플의 승리, 다음으로는 SEC의 승리, 마지막으로는 정식 재판 회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건 사기나 시장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이다. 이렇게 나름의 원칙적인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리플이 만약 승리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서 놀라운 사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멘트를 날렸는데 과연 법원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정말로 아주 많이 궁금한 그런 지점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역시 여론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SEC와의 소송이 약 2년 반이 지났는데 올해는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브리핑도 대부분 끝났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이 리플을 중심으로 결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소송은 단순히 리플과 SEC의 싸움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SEC의 공격, 그리고 이걸 방어하려는 플레이어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바이낸스가 보이저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SEC에 대해서 법원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이저 파산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와일스 미국 파산법원 판사는
바이낸스의 보이저 자산 매입을 저지하려는 SEC의 주장과 관련해서 SEC는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매우 이상한 이의제기다.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가 일종의 은폐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SEC는 보이저가 발행한 토큰이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제시하면서 SEC를 법정에서 한 방 먹인 겁니다. LBRY 사건에 이어서 이번 보이저 사건 역시 무엇이 증권인지 누가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게 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SEC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 법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리플 사건 법정에서는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2017년에 리플렛에 합류한 리플의 브라질 파트너 백스방코입니다. 브라질 기반의 이 회사는 고객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는 곳인데 북미와 유럽, 아시아 은행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리플렛에 합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스방코의 백스페이는 리플렛저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백스페이가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 누뱅크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누페이를 통한 결제를 담당하게 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스페이가 누뱅크의 5,400만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것은 단연 누뱅크입니다. 누뱅크는 브라질 최대 디지털 뱅크로 지난해 이미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브라질 최초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누뱅크에 10억 달러, 지금 환율로는 1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 자체로 인해서 결국 워렌 버핏도 겉으로는 비트코인 욕을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파트너 기업이 누뱅크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워렌 버핏이 거액을 투자한 브라질의 디지털 뱅크 고객 5,400만 명은 리플렛저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리플을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이 리플랩스와 XRP를 중장기 투자 또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업 분석과 이슈 분석을 꽤 비중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간혹 이런 걸 놓고 XRP 매수 추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다소 모자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좀 더 종합적인 정보 접근 또 정보 분석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출할 자료들은 다 제출했나 싶었는데 리플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라면서 법원에 추가적인 입장문을 제출한 겁니다. 리플 소송을 그동안 트래킹을 해오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리플 측의 공격 논리 가운데 하나가 공정한 고지 이슈였습니다. SEC가 기소를 하기 전에 미리 리플 측에 XRP가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고지를 사전에 했어야 하고 이게 없었다라면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리플 측의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 엘라드 로이즈먼 당시 SEC 위원은 리플 CEO를 만난 자리에서 XRP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멘트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리플 측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로이즈먼의 비서였던 이스타브룩의 메모에 담겨져 있고 이건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XRP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점을 고지했었어도 괜찮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당시에 XRP가 비증권이라고 고지를 한 거니까 리플 측에서는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던 것이고 SEC 입장에서는 공정한 고지 이슈는 그래서 꽤나 예민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법원이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꽤 재미있는 판결을 내렸고 이걸
리플 측은 법원이 참고해야 한다라면서 법원에 입장문을 추가로 제출을 한 겁니다. 이른바 비트너 사건으로 불리는 내용인데 해외 은행 계좌를 보고하지 않는 미국 납세자에게 정부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내용이 핵심 쟁점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SEC가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정한 고지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공정한 고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SEC가 법적인 집행 조치를 취할 때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집행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건데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미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스타브룩 메모가 법적 증거력을 갖게 된다면 이건 리플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 리플 사건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 증거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이 참 되게 아주 많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앞서 LBRY 사건 재판정에서는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법원의 멘트가 나와줬고 최근 바이낸스의 보이저 인수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SEC의 이의 제기를 놓고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건 일종의 SEC의 은폐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대법원까지 공정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아주 많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가 리플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XRP 시세는 여전히 억눌려 있는 모습인데 과연 3월을 거치면서 어떤 흐름을 확인시켜 줄지 참으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전문가 증언과 관련된 판결을 처음 공유한 인물은 이번에도 역시나 제임스 필란 변호사였습니다. 이 양반은 본인도 흥분했는지 브레이킹, 속보라고 표시를 해서 이 내용을 공유했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몇 번 훑어보고 나니까 꽤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무려 57페이지에 걸쳐서 리플과 SEC가 제시한 전문가 증언들을 분석하며 어떤 것들은 왜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conclusion, 결론이라고 별도 섹션을 만들어서 한눈에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충 봐도 느끼시겠지만 사이즈 측면에서 바라보면 얼추 리플과 SEC의 전문가 증언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각각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각각 배격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는 토레스 판사는 어쩌면 이 양쪽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소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당장 전문가 증언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는 건지 지금 누구에게 유리하게 법원이 해석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리플도 한 방 얻어맞은 것 같고 SEC도 한 방 제대로 얻어맞은 것 같고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리플 측에 굉장히 유리하고 SEC 측에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가 눈에 확 띕니다. 바로 SEC가 아주 가열차게 전문가 증언이라고 제시했던 전문가의 주장이 이번에 완전히 까인 겁니다. 리플 소송을 그동안 저희와 함께 오랜 시간 이슈 트래킹을 해오셨던 분들은 패트릭 두디라는 양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양반은 SEC 측 전문가로 등판하면서 꽤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는 XRP 투자자들이 XRP를 투자 개혁으로 판단하고 추후에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XRP는 증권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존 디튼 변호사가 그는 분명 XRP 홀더 단 한 명도 인터뷰를 하지 않고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거의 개거품 물면서 무척이나 열받는 감정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직접 제출해서 전세 XRP 홀더들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7만 XRP 홀더들의 아미커스 브리프가 법정에 제출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한 그런 인물이 바로 패트릭 두디였던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특히 무엇보다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증언, XRP 투자자들은 시세 상승을 기대한 투자 계약을 하고서 매수한 것이다. 이런 아주 신박한 주장으로 우리를 열받게 만들었던 양반의 주장이 이번에 법원에서 박살이 난 상황.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걸 법원이 배격했다라는 점은 꽤나 큰 시사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건 특히 무엇보다 법원이 투자자의 의도에 대해서 제3자가 일반화시켜서 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리플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가서 배심원 판결을 거치게 된다라면 아주 의미 있는 리플 측의 백업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플 측의 입장에서도 한방 얻어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앨런 슈와츠 교수의 전문가 증언이 이번에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SEC는 앞서 리플과 리플 측 전문가들은 하위 테스트와 지배적인 판례를 무시하고 투자 계약의 일부로 XRP를 제한하고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법원에 요청해서 다른 법적 제재나 사실을 조사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하위 테스트 분석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른 건 몰라도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SEC가 아주 그냥 빡세게 했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대법원의 추론과 관련해서 슈와츠 교수가 제시한 주장은 배격한다. 다만 나머지 증언은 인용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지점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번 리플 소송이 약식 재판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입니다. 이건 토레스 판사가 전문가 증언 채택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at trial 이런 표현을 9번에 걸쳐서 사용하면서 사실상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미국 변호사들의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전문가 증언 채택 판결과 관련해서 리플과 SEC 모두 핵심 전문가 증언이 각각 배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정식 재판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를 제시하는 것은 결국 사실상 합의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방적인 한쪽의 완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진 않을까, 적절하게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 SEC와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SEC의 입장에서 골치 아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저 파산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 파산법원이 SEC의 주장을 뭉개면서 바이낸스 US가 보이저의 13억 달러 규모 자산을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자산 인수를 놓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SEC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에서도 재미있는 멘트가 나왔는데 주인공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반려와 관련된 재판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구분하는 SEC의 논리에 대한 의문이 판사들 사이에서 제시가 된 겁니다. SEC 변호인은 비트코인 선물 ETF에 기반이 되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현물 시장보다 시세 조작에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판사는 SEC가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야기에는 본질적인 파생 상품으로 보이고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가격은 99.9% 시간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SEC의 주장은 그들만의 주장일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도 역시나 확인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분량이 좀 많아서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시세를 상대적으로 단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단연 소송과 관련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변호사는 아예 대놓고 리플에 유리하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 양반은 이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전문가 증언 채택 판결과 관련해서 이번 판결을 보니까 리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 커졌다. XRP 구매자들의 수익 기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SEC의 전문가 증언은 배제됐지만 리플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해줄 전문가 증언과 XRP의 세금과 회계 처리를 증명해줄 전문가 증언은 배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경우에는 설사 SEC에 토큰을 등록하더라도 SEC에는 등록된 토큰 거래를 위한 인프라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SEC를 비판했습니다. SEC에는 등록 토큰 거래를 위한 인프라가 없다. 이런 토큰이 뭔지에 대한 명확성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쭈꾸미 대가리는 암호화폐 기업을 향해서 금융규제기관에 등록하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왔지만 뭘 등록하고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그 명확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요즘 코인베이스 재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루머 수준의 말들은 지금까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지만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직접 XRP 재상장과 관련된 조건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XRP를 손절했던 코인베이스가 XRP를 가장 먼저 재상장한다라면 그 자체로 XRP의 추가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XRP 홀더들 사이에서는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싱킹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XRP의 코베 재상장과 관련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법원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코인베이스가 XRP 거래를 재개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 놓고도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논리적 추론을 어떻게 한 건지, 판결의 근거는 뭔지, 항소법원에서 결정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자체 평가는 어떨지 이 3가지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요약하자라면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 곧바로 XRP 재상장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먼저 XRP를 손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플 소송 과정에서 리플 측을 지원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던 만큼 긍정적인 상황이 기대되는 부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사건 약식 재판 결과는 당장 오늘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리플 측이 막판까지 우호적인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마지막 공세를 퍼붓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아마도 마지막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최근 보이저 파산 법원에서 판사가 미국 규제 당국을 조목조목 조졌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저 파산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파산법원은 SEC의 반대 주장을 무시하고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13억 달러 규모의 자산 인수 이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SEC의 반대 의견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일종의 은폐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SEC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좀 더 노골적이었나 봅니다. 이번에 공정고지 이슈와 관련된 법원 판단을 담은 문건을 리플 측이 법원에 제출을 한 건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미국 규제기관조차도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들 중에서 어떤 게 상품이라서 이 CFTC의 규제를 받고 또 어떤 게 증권이라서 SEC의 규제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수년 동안 작동해온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바라보기에 규제기관이 해당 코인이 증권일 수 있다라는 공정고지를 제대로 사전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건 명백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 같은 점을 법원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당연히 당근 빠따 리플의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곧 이 소송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상황에서 리플 측이 법원에 막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가지 범주에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의 승리, 두 번째는 SEC의 승리, 세 번째는 정식 재판 회부. 물론 리플 창업자들과 리플랩스를 분리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초기 판매 물량과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분리해서 판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가능성 차원이어서 이렇게 따지면 대여섯 가지 상황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특정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 또는 부분 승리로 결론이 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너무 판단이 어렵고 예민해서 아싸리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이 3월에 어떤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기대되고 또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더스탠딩 더 크립토 이코노미의 저자 파노라마의 경우에는 이번 XRP 펌핑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XRP 펌핑은 흥미롭지만 다가올 앞으로의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XRP 레저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고 결제와 디파이, NFT, 게임 등 여러 사용 사례의 XRP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개발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사이드 체인, XRP 레저 브릿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 진행 중이고 또 리플 소송은 마무리 국면이고 XRP 레저에 대한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또 계획들, 비전들을 놓고 바라보면 지금 진행 중인 시세적인 반등은 그저 시작 지점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SEC는 한 건 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이들은 정말 전략이 없었던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리플 측은 보이저 파산 법원에서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법원이 SEC를 비판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규제 기관조차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들 중에 어떤 게 상품이라서 CFTC의 규제를 받고 또 어떤 게 증권이라서 SEC의 규제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수년 동안 작동해온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바라보기에 규제기관이 해당 코인이 증권일 수 있다라는 공정한 고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증권인지 또 상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건 명백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점을 법원이 강조했던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뉘앙스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당근 빠따 리플의 우호적인 부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곧 소송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상황에서 리플 측이 법원에 추가로 막바지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SEC가 이번에 나름의 반박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신박합니다. 리플사는 보이저 파산법원에서의 진술을 뻔뻔스럽게 잘못 해석하면서 쓸데없는 공정한 고지 변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선택적으로 유리한 문구를 뽑아서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대응이 대응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무전략이 전략이 된다는 것은 이런 SEC의 행태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봐도 SEC와 리플은 합의를 통해서 약식 재판을 종료시키기는 꽤나 어렵겠다라고 느껴지는데 저렇게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이런 상황을 논거로 제시하는 것도 별다른 논리적 반박 없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이번 소송은 합의 가능성은 없다. 또 법원이 교통정리를 해서 판결을 하든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되든가 이런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한 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과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런 SEC의 이상한 입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많이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과연 언제쯤 발표될 것인가? 정말 3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요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XRP가 이미 1차 폭등 양상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XRP 맥시멀리스트들의 전폭적인 분석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현재 XRP의 타겟은 0.54달러이고 이후에 0.42달러 부근으로의 조정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고 나면 1.33달러가 목표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2021년 고점 이후에 작용하고 있는 저항 라인과 2018년 이후의 지지 라인 사이에서 막바지 삼각 수렴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여기를 3월 안에 돌파하게 될 경우 XRP는 2018년 이후 지지 라인과 2018년 이후의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더 큰 삼각 수렴 패턴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 저항 지점이 1.33달러가 될 거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인데 과연 이런 가격을 몇 달 뒤에는 바라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크립토 불의 경우에는 XRP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XRP는 과거에 거대한 랠리를 통해서 고점을 찍기 전에 항상 10개월에 걸친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도 랠리 직전에 10개월 동안 낮은 보폭의 흐름을 보였고, 지금의 경우에도 지난 10개월 동안 동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단 저항을 터치하게 되면 이번에는 27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전폭적인 시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리플 XRP의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단연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신임 사장 모니카 롱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아예 대놓고 승소 가능성을 언급해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팩트와 법은 리플의 편에 서 있다. 올해 안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춘 크립토와 로이터 등의 크립토 관련 칼럼을 기고하는 크립토 에디터 제프 로버츠의 경우에는 리플은 SEC와의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리플은 성공할 수 있다. 리플 랩스, XRP 레저 등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를 발견했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전까지 XRP의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모니카 롱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뒤에 리플의 XRP 기반 ODL, 이 국제 송금 서비스 제품은 틈새 시장을 찾아서 공략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서 SEC와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리플과 XRP는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망과 분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리플 소송 결과가 언제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번 사건 주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SEC 트위터 계정에서 재미있는 멘트가 잠깐 올라왔다가 곧장 삭제가 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와우, XRP가 펌핑하고 있다.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이런 트윗이 SEC 공식 계정에서 올라오자마자 삭제가 되면서 SEC는 이미 패소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더해졌던 겁니다. 물론 이 계정이 페이크 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런 희한한 루머까지 SEC 발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세도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리플이 CBDC와 관련한 호재성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리플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CBDC 제품관리 솔루션 총책임자가 디지털 유로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앙은행 발행 CBDC와 프라이버시 보장 백서 작업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유로협회는 CBDC, 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과 화폐 등을 연구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기반의 금융 전문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은 디지털 유로협회와 협력해서 작성한 해당 백서는 CBDC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사례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중앙은행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CBDC의 프라이버시 보장과 관련해서 글로벌 표준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CBDC 도입에 대한 논의 또는 실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인 리플이 이 같은 백서 작업에 참여했다라는 점만 놓고 봐도 CBDC 시대와 리플사의 잠재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등 이후의 조정 상황에서도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정말 큰 움직임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코인글래스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이 최근 랠리 시작 이후에 거의 90% 증가하면서 8억 400만 달러를 넘겨버렸습니다. 이건 2021년 12월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루어질 거라는 베팅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위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XRP 선물 펀딩비 상황 역시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플러스를 확인해주면서 최근에 강세 흐름이 선물 시장에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만간 며칠 안에 소송 결과가 진짜 나와주고 이게 또 리플의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이 찍힌다라면 진짜 큰 장대 양봉 아주 오랜만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리플 패소 결과가 나온다라면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째나 저째나 소송 결과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시세는 상승해주고 있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리플랩저에 탑승해 있는 리플 파트너 기업이자 글로벌 뱅킹 인프라 기업 페이블 핀테크가 인도의 상위 5개 PSU 뱅크에 플랫폼 배포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PSU 뱅크는 인도 정부가 소유한 일종의 국영은행들을 의미하는데 50% 이상의 지분을 인도 정부가 소유한 은행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페이블 핀테크가 하는 것은 인도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 가운데 상위 5개 은행에 국경 간 결제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 12개 대형은행들 가운데 3개가 페이블이 제공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기술들 가운데 일부가 리플 레저와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리플이 정말이지 리플하는 상황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